아르레서의 폭발 걸작의 연속. 아르레 도착한 첫 1년 동안 고흐는 200점이 넘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는 그의 생애 전체 작품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엄청난 생산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이 예술사의 길이 남을 걸작들이었습니다. 론강의 별이 빛나는 밤, 1888년 9월. 어느 가을밤, 고흐는 론강가에 나가 밤하늘을 그렸습니다. 물 위에 반사된 가스 등의 빛, 하늘에 반짝이는 별들, 강가에 서 있는 연인들. 그는 편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밤하늘의 색채를 표현하고 싶었어. 검은색이 아니라 짙푸른 파란색과 보라색으로. 별들은 노란색과 흰색으로 빛나고 있어. 이 그림은 나중에 뉴욕 현대미술관에 소장되어 전 세계인에게 감동을 주게 됩니다. 해바라기 연작 1888년 8월 9월. 그는 노란 집을 장식하기 위해 일련의 해바라기 그림을 그렸습니다. 생을 다해 피어나는 꽃, 시들어가는 꽃, 씨앗을 맺은 꽃. 모든 단계의 해바라기를 한 화면에 담았습니다. 해바라기는 내 예술의 상징이야. 생명의 에너지, 태양에 대한 찬가. 나는 이 그림들을 고갱의 방에 걸어줄 거야. 훗날 이 해바라기 그림들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작품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까마귀가 나는 밀밭 1890년. 이 그림은 그의 마지막 작품 중 하나로 아를보다는 오베르 시절에 그린 것이지만 아르 시절의 정서를 가장 잘 드러냅니다. 폭풍 전의 어두운 하늘, 무한히 펼쳐진 밀밭, 그리고 허공을 가르는 까마귀들. 어떤 이는 이 그림에서 절망을 읽고 어떤 이는 해방을 읽습니다. 예술가 공동체의 꿈 고갱을 기다리며 고흐가 노란 집에서 가장 원했던 것은 바로 동지였습니다. 그는 평생 고독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이상하게 여겼고 그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법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술가들만의 공동체, 서로에게 영감을 주고 서로의 예술을 존중하는 낙원을 꿈꿨습니다. 그가 가장 초대하고 싶었던 사람은 폴 고갱이었습니다. 고갱은 뛰어난 화가였을 뿐만 아니라 고흐처럼 방랑하고 고독한 영혼이었습니다. 고흐는 그에게서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존재를 느꼈습니다. 테오, 고갱이 여기 온다면 우리는 함께 위대한 예술을 창조할 수 있을 거야. 너도 고갱의 작품을 팔고 있잖아. 그에게 내 제안을 전해줘. 테오는 형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고갱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뜻밖의 제안을 합니다. 고갱이 아를로 가서 그림을 그리는 동안 테오가 고갱의 그림 한 점을 사겠다는 조건이었습니다. 고갱은 망설였습니다. 그는 고흐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는 소문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빚에 시달리던 그는 결국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가겠다. 하지만 오래 머물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다. 고갱, 마침내 오다. 1888년 10월 23일. 고갱이 아르에 도착했습니다. 고흐는 그날 아침 일찍부터 역으로 나가 그를 기다렸습니다. 두 사람은 첫 만남부터 열정적인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예술에 대한, 색채에 대한, 형태에 대한, 삶과 죽음에 대한. 밤새도록 그들의 토론은 계속되었습니다. 처음 몇 주는 천국과도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그림을 그리러 나갔고 서로의 작업을 존중하고 비판했습니다. 고흐는 고갱의 구성력과 상상력에 감탄했고 고갱은 고흐의 열정과 색채 감각에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서로의 초상화를 그리기도 했습니다. 고흐가 그린 고갱의 의자와 고갱이 그린 고흐의 의자는 두 예술가의 개성과 서로에 대한 존중을 잘 보여줍니다. 그러나 곧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두 거인의 충돌, 예술의 방식, 성격의 차이. 고갱은 질서와 이성을 중시하는 화가였습니다. 그는 그림을 그리기 전에 철저하게 구상하고 계산된 색채와 형태를 사용했습니다. 반면 고흐는 즉흥적이고 감정적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내면에서 솟아오르는 격정을 그대로 캔버스에 쏟아부었습니다. 너는 너무 충동적이야, 빈센트. 그림은 계산의 예술이야. 계산.
예술의 계산이 무슨 소용이야.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그리는 게 진짜야. 성격 또한 정반대였습니다. 고갱은 냉소적이고 거리감 있는 반면 고흐는 감정적이고 쉽게 상처받았습니다. 고흐는 고갱의 모든 말과 행동에 예민하게 반응했고 고갱은 점점 고흐의 감정적 폭발에 지쳐갔습니다. 게다가 재정 문제도 있었습니다. 고흐는 태오의 지원으로 생활했지만 고갱은 자신이 독립적인 예술가임을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렸습니다. 너는 동생의 돈으로 편하게 살지만 나는 달라. 이 말은 고흐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광기의 폭발 귀를 자르다. 1888년 12월 23일. 크리스마스를 이틀 앞둔 날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고갱은 산책을 나갔다가 고흐가 자신을 따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고흐의 손에 면도칼이 들려 있었습니다. 뭐 하려는 거야, 빈센트? 고흐는 아무 말 없이 그 자리에서 멈춰 섰다가 돌아서서 사라졌습니다. 고갱은 당황하여 호텔로 피신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노란 집으로 돌아가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날 밤, 고흐는 혼자 노란 집에 있었습니다. 그는 극심한 환청과 환각에 시달렸습니다. 목소리들이 그를 조롱하고 비난했습니다. 실패자, 미친놈, 아무도 너를 사랑하지 않아. 그는 면도칼을 들었습니다. 자신의 왼쪽 귀를 향해 칼날이 살점을 가르는 순간 피가 분수처럼 쏟아졌습니다. 그는 잘린 귀 조각을 종이에 싸서 가장 가까운 매춘업소로 향했습니다. 레이첼이라는 이름의 여성에게 그 종이 패키지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걸 잘 간직하시오. 그리고는 쓰러졌습니다. 생내미 정신병원으로 가는 길. 경찰이 출동했고 고흐는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는 심한 발작과 환각 상태에서 며칠을 보냈습니다. 태오는 급히 파리에서 내려왔습니다. 병실에 누워있는 형의 모습을 본 순간 그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빈센트 형, 왜 이렇게 된 거야? 태오, 내가 미친 것 같아. 나를 여기에 가둬줘. 나는 위험해. 1889년 1월 고흐는 자발적으로 생내미의 생폴드 모졸 정신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는 치료될 수 있다는 희망을 붙잡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예술은 병원 안에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병원 정원의 붓꽃, 창밖으로 보이는 별이 빛나는 밤, 병원 복도에서 만나는 다른 환자들의 초상. 그는 절망 속에서도 계속 그렸습니다. 그림은 그가 현실을 붙잡는 유일한 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끈을 놓지 않았기에 우리는 오늘날 별이 빛나는 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부. 생냄이 감금된 영혼, 그러나 자유로운 붓. 1889년 5월 고흐는 생내미의 생폴드 모졸 정신병원에 자발적으로 입원했습니다. 이 병원은 원래 12세기에 세워진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원으로 고즈넉한 정원과 오래된 돌담이 있는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감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태오, 나는 갇혀 있어. 벽 밖의 세상은 저기 있는데 나는 나갈 수 없어. 하지만 분만 있다면 나는 여기서도 하늘을 그릴 수 있어. 병원 생활은 엄격했습니다. 환자들은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밥을 먹고 약을 복용하고 정해진 시간에만 정원을 거닐 수 있었습니다. 고흐는 이 규칙에 순응하려고 노력했지만 가끔은 발작이 찾아왔습니다. 발작이 오면 그는 자신의 똥을 벽에 바르고 담당 의사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때로는 테레비뉴를 마시려고 했습니다. 그런 날이 지나고 나면 그는 깊은 수치심과 절망에 빠졌습니다. 나는 짐승이 되고 있어. 내가 더 이상 인간이 아니라는 게 두려워. 그러나 발작이 가라앉고 정신이 맑아지면 그는 다시 붓을 들었습니다. 병원에서의 걸작 절망을 색채로 승화시키다. 생내미에서의 1년은 그의 예술 생애에서 가장 생산적인 시기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150점이 넘는 그림과 100점이 넘는 드로잉을 남겼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작품은 단연별이 빛나는 밤입니다.
별이 빛나는 밤의 탄생 1889년 6월. 어느 날 밤, 고흐는 병실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발작 후 회복기에 있었기 때문에 정원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그의 상상력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는 밤하늘을 그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순히 보이는 대로 그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하늘은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탄생한 그림은 이렇습니다. 캔버스 아래쪽에는 조용한 마을이 있고 중앙에는 뾰족한 첨탑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의 3분의 2는 하늘입니다. 파란색, 군청색, 남색. 다양한 파랑이 겹쳐진 밤하늘에는 거대한 별들이 빛나고 있고 달은 눈부신 노란색 빛을 뿜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인상적인 것은 하늘의 소용돌이입니다. 마치 우주 전체가 회전하는 듯한 그 소용돌이는 고흐의 내면에 있던 혼란과 절망, 그리고 동시에 그가 갈망했던 신비로운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흐는 이 그림에 대해 테오에게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아침 일찍 일어나기 전에 이 구름과 별들을 바라보곤 했어. 그것들은 나에게 위로를 주었지. 이제 나는 그 위로를 캔버스에 담으려고 해. 그러나 흥미롭게도 고흐 자신은 이 그림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나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그리는데 실패했다며 실망했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 그림은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예술 작품 중 하나이며 뉴욕 현대미술관의 대표 컬렉션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붓꽃 1889년. 병원에 입원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고흐는 병원 정원에서 피어있는 붓꽃을 보았습니다. 그는 열정적으로 그 꽃들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림 속 붓꽃들은 화면을 가득 채우며 자유롭게 피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 송이의 흰 붓꽃이 다른 보라색 붓꽃들 사이에서 외롭게 서 있습니다. 많은 평론가들은 이 흰 붓꽃을 고흐 자신의 자화상으로 해석합니다. 군중 속에서, 그러나 결코 군중의 일부가 될 수 없는 존재. 이 그림은 고흐가 생전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드문 작품 중 하나입니다. 1890년 독립예술가 협회 전시회에 출품되었을 때 모네는 이 그림을 보며 이것은 평범한 화가가 그린 꽃이 아니다. 시인이 그린 꽃이다라고 극찬했습니다. 1990년 이 그림은 무려 5,390만 달러에 경매되었습니다. 고흐가 생전에 팔았던 단 한 점의 그린 붉은 포도밭이 400프랑 현재 가치로 약 2,000달러에 팔렸던 것을 생각하면 그가 죽은 지 100년 만에 가치가 2만 배 이상 상승한 셈입니다. 자화상들 자신과의 대면. 고흐는 생내미에서 수많은 자화상을 그렸습니다. 왜 자화상을 그렸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그는 모델을 고용할 돈이 없었습니다. 가장 싸고 가장 항상 이용 가능한 모델은 바로 자신이었습니다. 둘째, 그는 자신을 이해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또 다른 자아와 대면하고 싶었습니다. 생내미 시절의 자화상들은 그 이전의 것들과 확연히 다릅니다. 배경은 소용돌이치는 파란색과 녹색으로 가득 차 있고 그의 눈빛은 불안정하며 얼굴의 근육은 긴장되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미친 사람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 자화상에서 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보고 있어. 그러나 거울 속의 그 남자는 내가 아는 사람이 아니야. 그는 고통스러워하고 두려워하고 그러나 동시에 놀라울 정도로 살아있어. 고흐의 독서 영혼의 양식. 생내미에서 고흐는 그림만 그린 것이 아닙니다. 그는 열정적으로 책을 읽었습니다. 그의 편지에는 수많은 독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가 사랑한 작가들은 셰익스피어, 괴테, 발자크, 졸라, 디킨스, 그리고 특히 빅토르 위고였습니다. 위고의 레 미제라블은 그가 가장 사랑한 소설이었습니다. 위고는 인간의 고통을 이해하는 사람이야. 가난과 불의에 짓눌린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들의 존엄성을 잃지 않고 들려줘. 또한 그는 성경과 종교 서적도 많이 읽었습니다.
어린 시절 목사의 아들이었던 경험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종종 예수의 생애에 대한 그림을 구상하곤 했습니다. 예수도 가난하고 고통받고 외로웠어. 나는 그의 얼굴을 그려보고 싶어. 그러나 신의 아들이 아니라 고통받는 인간으로서의 예수를. 테오의 결혼 기쁨과 슬픔 사이. 1889년 4월, 테오는 요한나 봉거저 헤너 BONGER와 결혼했습니다. 요한나는 네덜란드 출신의 지적이고 따뜻한 여성이었고 테오의 예술에 대한 열정을 이해하고 지지했습니다. 고흐는 동생의 결혼 소식을 듣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깊은 외로움도 느꼈습니다. 테오, 너는 이제 가정을 꾸렸구나. 나는 정말로 너를 위해 기뻐. 요한나는 훌륭한 여성인 것 같아. 하지만 나는 이제 완전히 혼자가 된 기분이야. 테오는 형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편지를 쓰고 생활비를 보내고 고흐의 그림을 판매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요한나 역시 고흐에게 다정한 편지를 보내며 그를 가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1890년 1월 테오와 요한나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빈센트 빌럼 반 고흐였습니다. 테오는 형의 이름을 아들에게 붙여줌으로써 그가 얼마나 형을 사랑하고 존경하는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고흐는 조카의 탄생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즉시 그림을 그려 선물로 보냈습니다. 바로 꽃 아몬드 블라섬입니다. 이 그림은 하늘색 배경에 흰 아몬드 꽃이 만발한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봄, 새로운 생명, 희망의 상징이었습니다. 고흐는 이 그림에 평소와 달리 밝고 부드러운 색채를 사용했습니다. 이 그림은 내 아들을 위한 거야, 테오. 새로운 생명이 피어나는 순간을 담았어. 나는 그 아이가 나와 같은 고통을 겪지 않기를 바래. 병원을 나오다 오베르로의 마지막 여정. 생내미에서 1년을 보낸 후 고흐는 병원을 나오기로 결정했습니다. 의사들은 그에게 완치되었다고 말할 수 없었지만 더 이상 감금된 생활이 그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데 동의했습니다. 나는 파리로 갈 수 없어. 그 도시는 나를 미치게 만들어. 하지만 파리 근처 조용한 곳에서 테오 가까이에 있고 싶어. 테오는 파리 북쪽 30km 지점에 있는 오베르 쉬르 우아즈라는 작은 마을을 추천했습니다. 그곳에는 폴 가셰 박사가 살고 있었는데 그는 정신과 의사이자 열정적인 예술 애호가였습니다. 1890년 5월 20일 고흐는 오베르에 도착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여정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단 2개월 후 그가 이 세상과 이별하게 될 줄을.